저희가 현충일로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해외 뉴스는 이 두 사람이 다 장식을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분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우리나라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화해는 한 것 같아요. 화해는 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이제 우리 정리하자. 뭐 도지라는 정부 효율부도 이제 처음 약속했던 기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한번 이제 무릎 뜯으셨는데 그러면 전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선거 기간 때 진짜 혼신의 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억울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누가 잘못해 트럼프가 그냥 버려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두 분의 싸움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평론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사실 뭐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이제 감세 법안 때문에 네, 사실은 맞습니다. 쪼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좋은 줄 알았더니 뭐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구매할 때 그 세액 공제하는 거를 조기 종료시켜 버렸으니까 없애버렸고. 당연히 테슬라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고 뭐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까지도 이제 테슬라한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정부 규제에 한이 맺혀가지고 아마 공무원들이 꼴이 보기 싫었는지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이를 해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정말 사기업의 수장이 정부 부처에 들어가가지고 공무원들을 저렇게 해고를 시킨다는 말인가? 조직 축소를 한단 말인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물론 부동산업으로 커서 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공공의 가치를 이제 우선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좋은 쪽으로 보면은 사심을 버리고 미국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일조를 해라라는 식으로 협조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머스크는 자기의 이익, 뭐 결국에 기업 같다. 테슬라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예고된 이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기업가의 정치, 국정 참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머스크 입장에서도 섣불리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뭐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랑도 이렇게 돼버린 부분이 있는 거 보면 참 정치랑 거하고 시장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저도 사실 두 사람이 워낙에 소위 말하는 관종이라서 좋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일 줄은 모르긴 했거든요. 그러면 그 평론가님께서는 또 사실 둘이가 멀리까지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걸 갖다가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미국 우파 진영의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사실 마가 진영이라는 거는 그 저항력의 백인 노동자를 기반으로 원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테크 우파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 우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밀었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규제 완화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세. 테크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세가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쥐약이잖아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자신들의 이익에 완전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민 정책이에요. 사실은 테크 기업의 수장들 유심히 보십시오. 다 외국. 대만계, 인도계,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민자잖아요. 그다음에 이민자를 갖다가 고학력 이민자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테크 기업들의 고급 인력들이 다 외국 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우파 진영의 어떤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가령 이제 미국 우파 진영들이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던 거는 이 규제 완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감세라든지 뭐 이런 어떤 측면도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마가 진영에서 이런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념과 지금 이것과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절대 부합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치명타를 때린 거는 페이팔 지정에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추천한 아이작만인가요? 그 사람이 나사 국장으로 지명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틀어버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도 자기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그래야지 이제 스페이스X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까지 잘라버리네? 이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결별의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로만 높여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권력은 지금 물론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자체가 약해지니까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지금 그 트럼프 마가 진영에 된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은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진영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마음대로 쳐낼 수 없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트럼프가 갖고 있는 기술들 이거는 미국에 어떻게 보게 되면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그냥 안 보죠. 스타링크 만약에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 통신 자체가 안 돼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아직은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완전한 결별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싸울 수도 있는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파의 분열도 말씀 주셨는데 뭐 그건 우리나라에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도 이제 전라 지역의 분들하고 서울 지역의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보수도 강남에 계신 우파 분들하고 TK 지역, PK 지역의 또 생각이 좀 다른 것도 미국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기대했던 게 트럼프의 재선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 첫 번째 이제 로보택시 같은 거 그게 되려면 지금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만 되는 FSD가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그 규제를 좀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버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움이 났다는 그날 14%가 빠진 것도 아마 로보택시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CEO인 머스크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뭐 그렇게 했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서 테슬라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정부의 허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점에서 좀 이거 구조적인 악재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평환님이? 일단 12일 날 이제 로보택시를 출시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이제 선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로보택시를 선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협조를 안 하게 되면 확산이 안 되니까 그럼 로보택시는 테슬라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서서 이제 윤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완전 결별을 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이 완전히 뭐 단절이 된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좀 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행정부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건 테슬라한테 분명한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멈칫멈칫거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요즘 유럽에서 전기차 중에 현기차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테슬라 3하고 테슬라 모델 Y 자체가 중국에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왜 그러면 싸니까. 그거는 저가 모델이잖아요. 테슬라 모델 중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보정에서 당연히 탈락을 했죠. 중국산 배터리를 썼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미국에도 그렇고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갖다가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나소닉한테 증산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CATL의 배터리를 갖다가 대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파나소닉의 그 증산 여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 업체들한테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차치를 하고서라도 일단 이제 테슬라의 모델 3하고 모델 Y가 $7,500를 못 받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렉트랙이라고 자동차 전문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Y를 대체할 차종으로 아이오닉 6, 네. 그다음에 EV 6를 갖다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그냥 단순하게 그걸 추천한 게 아니라 한국 전기차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약간 좀 폄하하는 측면이 있어요. BYD만 뭐 BYD가 유럽에서 뭐 테슬라를 이겼다. 네. 테슬라가 11위였습니다. 모델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BYD가 10위였어요. 네. 기아차 6위였어요. 어. 현대차 9위였습니다. 그럼 저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써야 돼요. 기아차, 테슬라 누르고 유럽 시장 평정. 네, 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뭐라고 써야 되는데 써요? 그런 기사는 없어요. 아, 안 써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등 폭스바겐, 2등 BMW, 기존의 유럽 OEM들이 다 누르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네. 중저가 전기차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유럽은 완전히 캐즘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돌파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차들이 유독 잘 팔리는 게 아까는 이제 브랜드별인 거고요. 네. 모델별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 EV3 같은 경우는 5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캐스퍼 일렉트릭은 25위를 했습니다. 네. 중국 차는 그 모델별로는 25위 안에 들어간 차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BYD는 뭐냐? 자신들 차종 22종을 밀어내기 수출을 해가지고 그 중에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총합해서 베스트셀러는 없는 거고요. 네. 뭉뚱 그려가지고 그 정도 한 거예요. BYD 자체가. 박리담에 한 거죠. 네. 그다음에 한국 뭐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 5레이 차를 갖다가 4년 연속 수행했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9, 올해 EV3. 그다음에 세계 5레이 전기차도 캐스퍼 일렉트릭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차랑 결어서 이겼냐? 그 페라리 아니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이랑 비교해서 아, 마카는 마카라고 얘기해요. 캐스퍼가. 이겼어요. 그럼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 뭐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에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OEM들이 다 참여합니다. 네, 폭스바겐, BMW, 벤츠. 네, 거기도 돈 주겠죠. 거기도 돈 줘요. 근데 거기서 4년 동안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올해 2차로 뽑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기차의 성능들이 그만큼 좋다는 거고요. 일렉트릭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보조금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는 이런 차들이 굉장히 유력하더라고 추천을 한 거죠. 예. 네, 그럼 일단 뭐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성과가 분명히 좋은 것 같고, 그럼 테슬라가 어찌 됐든 CEO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에서 선택을 받으면 미국 시장이라고 선택을 받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김동훈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현기차 전망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사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릭이 또 이번에 이 최근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대체할 전기차로 현대차 아이오닉 6하고 기아 EV6를 추천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최대 544km까지 주행 거리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충전 시스템을 초고속으로 적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안전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로 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이미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EV6 GT 같은 경우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포르쉐, 메르세데스 뭐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월등한 기량을 이미 선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아까 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박리 때문에 지금 저가 엄청나게 지금 할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하고 우리 현대 기아차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근데 진짜 유독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매체들이 거의 다루고 있질 않아요. 신기해요. 왜 안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발행 부수가 많은 경제 지도 태제 주주가 현대차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신기하네. 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늘 얘기 나오는 게 BYD 때문에 뭐 전기차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테슬라 아닌 BYD만 남고 이제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근데 찾아보니까 BYD도 지금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전기차 상황은 지금 대혼란의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 이거는 같은데.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생산 단계부터 그럼 과잉 생산이 되잖아요.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생산이 돼도 팔리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뭐예요? 성장 둔화 상태로 이미 접어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잉 생산은 됐지. 과잉 재고가 남는 거예요. 재고가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얼마냐? 350만 대입니다. 네. 우리나라 1년 판매액의 2배가 지금 재고로 널려 있는 거예요. 먼지 맡고 있는. 그러면은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출혈 경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밀어내야지. 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BYD부터 해가지고 22종 전체대가 한 35% 정도 할인을 합니다. 아, 35%. 35%는 할인을 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BYD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구조조정 단계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BYD까지 그럼 이렇게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BYD까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하느냐? BYD 숨겨진 부채가 이거 블룸버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지급 어음,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에 주는 미지급 어음이 4천억 위원에서 6천억 위가 규모예요. 그러니까 80조에서 120조 원 규모로 추정을 해요. 얘네들은 협력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나라는 3개월 이내에 대충 다 결제를 보통 하잖아요. 3개월이죠. 예. 현대기아차가 조금만 늦게 주면은 그거 사회 문제 됩니다. 네. 근데 짧은 건 8개월, 보통이 12개월, 길면 1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BYD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냐? 정부의 보조금, 두 번째는 협력업체 어떻게 보면 후려치기. 그렇죠. 근데도 그것도 못 견뎌서 지금 할인 정책을 갖다가 동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할인 정책 35%를 하는데 왜 할인 정책을 이렇게 하겠어요? 현금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BYD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자동차,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그 브랜드들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헝다 사태와 같은 어떤 위기에 준해 있다. 네. 그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부실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자동차에 있을 수 있다. 사실 제조업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결제를 납품업체가 3개월이 아니고 18개월에 받는 거는 이제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하청업체를 그냥 쥐어 짜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인 건데, 자 그러면 사실 두 남자의 싸움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이제 자동차 팔 생각을 하는 게 좀 얄미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 산업이란 건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가 기술이 모자란 건 아닌 것 같다는 두 분의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있으셨습니다. 좋은 물건 미국인들한테 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미국인들 중에서 뭐 싼 것도 좋은 분도 있겠지만 싸고 좋은 전기차를 찾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